자, 바로 이어갑니다.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구속 취소 신문 또 이제 공판 준비기일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아까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은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저희가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속 취소 신문. 아유, 구속 취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제는 헌재가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이네요. 여기에 이제 계속 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 근데 네. 공판 준비기일은 네. 사실은 피고인은 안 나와도 돼요. 물론 이제 구속 취소를 신문 위한 때문에. 신문이 있으니까 나온 것 같은데. 네. 글쎄 이제는 헌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제가 보기엔 오늘 증인 신문 하고 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쯤 최후 진술을 위한 마지막 심판기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5일 말씀하시네요. 예. 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증인을 더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다 필요하다. 지금 더 불러서 뭐 하게요? 예를 들어서 예. 오늘 나오는 증인 중에 피소추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한덕수 총리 나와서 네.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말렸습니다. 말 안 들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홍장원 전 차장은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예상하는 예. 그런 얘기. 우호적인 증언을 할 리가 없는 거고 네.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 조서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닭달했다는 거야, 닭달. 예. 체포하라고. 불법이에요. 6번이나 전화해서 뭐 닥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진술을 할까 증언을 할까요? 근데 그분은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무슨 출세고 뭐고 뭐 네, 이미 네. 그런 건 다 초월한 단계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지금 건강 때문에 여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윤석열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 글쎄 그럴 만한 동기가 뭐 없어 보여요. 네. 이제 어쩌면 마감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겠냐? 네. 그 유리한 증인이 그렇네요. 없어요. 세 사람을 면면히 보면은 여기서 뭘 더 하려고? 더 한다고 무슨 뭐 판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증인 신청을 하는 거는 그냥 네. 시간을 끌자. 음. 이게 헌재의 결론은 이미 변호인단도 알아요. 피소친 측의 변호인도 알고 변호인단도 예상은 하죠. 바보가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아는데 예. 탄핵 결정이 남과 동시에 사실은 대선 스케줄이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선 스케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걸 시간을 끌어보자 정도인데 뭐 그걸 이 정도 받아줬으면 됐지. 헌재에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받아줄 수는 그렇지 없는 않을 거고요. 거다. 그래서 25일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최후 변론 있고 그다음 뭐 열흘 정도 아니면 2주 이제 가까이 진행되는 평의 그다음에 이제 써야죠. 선고문 써야 되고 그거 하면은 3월금 중순 전에 그렇죠. 3월 예. 11일 예. 뭐 3월 13일 4일 뭐 이렇게 그 정도 되겠죠. 그래요. 자, 이거는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제 3월 중순 그 안에는 끝날 거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예, 한 예. 두 달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딱 이 맞아요. 벚꽃 지고 장미 피기 전에. 근데 요 장미가 원래 5월 말쯤 돼야 폈는데 요새는 빨리 이게 기온이 좀 바뀌어서 기후가 바뀌어서 중순에도 피나요? 중순에 피면 정말 장미 대선이고. 그 장미 될 수 있고. 그 전에는 5월 말 돼야 옛날 맞아요. 그 5월엔 장미지 뭐 이런. 에버랜드 장미 축제 같은 게 5월 말에 열렸었는데. 의원님 때는 자연농원 아니었나요? 용인 자연농원이죠. 사실은 제가 자연농원 얘기하면 자연농원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일까봐 에버랜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때는 용인 자연농원이었죠. 맞아요. 그때 꽃 막 피고 축제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자, 그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왔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이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은 부정선거 얘기해서 이게 징계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가능성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부정선거 얘기는 사실은 네.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비상사태 맞네 이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근데 부정선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조기 대선으로 가는, 네. 조기 대선으로 가서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아야 내가 사면이 된다, 내가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지층을 향해서 예.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 정당성의 근거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부정선거가 정말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이겼어야 될 선거를 졌다. 네. 물론 자기 대선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다. 그럼 선거를 보이콧해야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왜 치러요? 아. 결론이 이미 부정선거로 인해서 뒤집힐 게 명확하다면 매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선거 보이콧을 해야죠. 선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근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50명, 60명씩 몰려다니잖아요. 이벤트 있을 때마다 막. 이미 이제 대선이에요, 거기. 네, 대선 주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 행따 그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우리 지지층 이만큼은 가져갈 수 있어. 이거 생각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국민의 과반수가 그걸 믿는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네. 뭐 많아봤자 30%.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래 갖고는 선거를 못 이기는데. 중도가 안 넘어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 탄핵 때까지는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이게 딱 끝나면은 부정선거 그거 좀 더 나중에 살펴봐야 한다 이러면서 중도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그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한다.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태세 전환이 쉬울 것 같지는 어떻게 않아요. 하려나요? 특히 윤석열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일단 끊어내야 될 텐데 끊어내야 선거를 제대로 치러볼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럼 뭐 선거 치르나 만하고 네. 무조건 지는 거고 국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끊어내고 절연을 해야 선거를 해볼 만할 텐데 네.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뭐 김문수 유력하다, 뭐 오세훈 뭐 이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오세훈 시장도 예전에 시장 되기 전에는 정광훈 집회 나와서 막 외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고 부정선거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참 답답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지금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 되잖아요. 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고 갔지만은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몸을 풀고 책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책 낸다는 것은 정치한다는 건데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책을 내면서 검사 경력까지 뺐대요. 21년 동안 검사했는데. 네. 그건 진짜 그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그 왜 뺐는지는 알겠어요. 예. 검사란 이미지를 벗고 싶다. 이런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과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으니까 거의 99점. 뭐 윤석열하면 9%잖아요. 한동훈이, 한동훈하면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세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지 거의 국민들 눈에는 예.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검사했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 건데. 네,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인생에서 검사 경력을 빼면 뭐가 남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검사 경력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거고 네.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이 시켜준 덕분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알죠. 저 검사를 뭐 살짝 했어요. 내지는 검사했는지 뭐 네.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한다고 그게 통할까요? 아니 이게 저자 소개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태어난 해에 써 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서 36개월간 강릉 18 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한 다음에 대위로 전역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을 지냈으며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게 끝이에요. 와. 많이 건너뛰네. 이게 뭐 어떻게 공군 이런 게 법무관에서 네. 바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당대표로 건너뛰네요. 비대위원장. 이거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야 그래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였지 법무부 장관 했지 이러면서 끝날지 야 이건 진짜 검사 얘기 쓰면은 자기가 불리한 걸 알고 좀 꼼수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강릉 비행장이 있었으면 네. 윤석열 검사가 그 2학년 때 강릉지청에 근무했었는데 그 전에 안 겹치나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알고 있었나? 그때부터 알고 거기가 있어. 윤석열 검사 94년 예. 인간이니까 이거 뭐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것도 따져봐야겠는데. 겹치는 게 있는지. 겹칠 수도 있겠는데 강릉에.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한동훈이고 한동훈 하면 윤석열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게 노상훈 수첩에 이 수거 대상자 뭐 명단 그 플러스해서 그 내란의 밤 때 체포하는 그 인사 중에 한동훈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유일한 차별점이죠. 그렇죠. 사실은 나 죽을 뻔했어 뭐 이런 12월 얘기. 3일 날 비삼 개헌과 관련해서 네. 거기서 갈라진 거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네. 그 중간에 조금 갈팡질팡했고 비상계엄 그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 소추에 찬성했다는 게 유일한 차별점이고 네. 나머지는 아니 심지어 그 배우자하고도 너무너무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차별화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의도적으로 그걸 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의도적인 차별화인데 예. 그게 얼마나 통할지 그리고 예. 이 사실상의 경력의 대부분이 검사밖에 없는 사람이 그 검찰총장도 검사니까 그만두고 10개월 만에 대통령 돼서 이 꼴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경력이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을 또 뽑아주겠느냐.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취약점이에요. 가장 약한 그렇죠. 지점이에요. 약한 지점이죠. 네. 검사 출신 대통령 뽑아놨더니 나라 꼴이 이게 뭐냐라는 얘기. 또 검찰 권력이 어제도 이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선고유예 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이 검찰 권력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김성훈 차장 이 영장만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이나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거는 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검찰 수뇌부의 연계 사실 이게 같이 엮여 있구나. 그거 말고는 영장을 기각을 저렇게 연거푸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수뇌부는 사실은 검찰의 속성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총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검 차장이 뭐 2인자라고는 하지만 네. 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못 해요. 저렇게까지. 그럼 그 생각하니까 더 이제 수상하고 이제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 그거 외에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수사의 필요성이나 현 상황과도 맞물려 봐도 네. 연거푸 영장을 기각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영장 청구해야죠. 지금 말이 돼요? 3번이나 그것도 네. 일주일씩 막 묵혀놨다가 기각한다는 거는 그게 무리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기각할 사유가 있으면 바로 했지. 그렇네. 그것도 묵혀놓고 네.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 이제 뭐 공수처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검찰은 계속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게요. 지금 태도로 뭐 봐서는 보안 수사로 해서 그럴 것 보안 수사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보니까 폰 다 확보했지 않느냐. 증거인멸 우려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반려했다 이런 얘기. 서버를 확보 못했는데 뭔 소리야?
제일 중요한 건 서버인데 우리 알고 말이 싶어하는 안 되는 거죠. 소리죠. 그거는 아. 그거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든 지금도 우리가 보더라도 야, 지금 이 내란의 사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건 똑같다라는 건데 한동훈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훈이 검사 경력을 21년 한 검사 경력을 뺐다고 해서 국민들이 맞아 한동훈 뭐 했지? 근데 뭐 했는지 모르는데 법무장관하고 당대표 하면서 뭐 계속 그러대 윤석열 각 세웠네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건 뭐 자기 인생을 부정하지 않는 한. 아니 오히려 검사 경력 뺐다고 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모든 매체가 다 쓰고 있습니다. 21년 한 줄이라도 경력. 쓰지. 뭐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뭐 한 줄이라도 썼으면 오히려 논란은 안 만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으로 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동훈까지 등판 준비하고 있다. 네. 이준석 뭐 의원은 이미 일찌감치 이제 출마 선언하고 개혁신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을 놓고 보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거기다가 한동훈 거기다가 뭐 이준석 개혁신당 쪽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아 그럼요. 이미 대선 전국이죠. 보수에서 뭐더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탄핵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시초 찾아오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 이거 어떻게 표를 모을까? 그러니까 입하고 발하고 따로 노는 거죠. 입은 탄핵 절대 안 된다, 안 될 예. 거다 그러고 있지만 발은 이미 뭐 대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모임 있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 모이는 곳 있는 곳에는 진짜 수십 명씩 갈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니까 오세훈 시장 때보다 10명 더 왔잖아요. 역시 그래.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잖아. 역시 1등이 오니까. 1등이 오니까 다르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속보이는 행동, 속보이는 언행을 다 보고 있다. 이건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찰 얘기하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1시 30분쯤에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했죠. 그때 뭐 기습 출석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도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과 또 김주현 민정수석 또 검찰과 소통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읽어드리면 김 전 장관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김 장관에게 검찰이 지난해 12월 6일 처음 연락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고 1시간 11분 뒤인 8시 36분쯤에 12월 6일 8시 36분쯤에 김 전 장관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후 김 전 장관이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 이런 답을 했고 김 전 장관이 이 김주현 수석한테 전화해서 출석 여부를 상의했다는 겁니다. 자, 김주현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김 수석이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 전 장관과 검찰 출석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김 전 장관의 그러니까 김용현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수석이 거짓말을 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아니 그런데 네. 그 검찰에 출석 전에 김용현 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은 김주현을 언급하면서 거기하고 상의해봐라.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스토리의 전개가 당연히 그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 전개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김용현이 내란 수계하고 상의 없이 검찰 출석을 한다? 일단 공수처로 갈지 경찰로 갈지 그때는 서로 세 군데가 경쟁할 맞아요. 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느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출석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내란 수기하고 당연히 의논을 하죠.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민정수석하고 상의해보라고 그러죠. 본인이 거기서 바로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민정수석하고 상의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조율을 가운데 해서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할지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검찰과 김용현 사이를 조율을 하고 그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아하. 그게 안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김주현 수석이 국회 나와서 했다는 얘기, 그거는 김주현 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다. 전혀 자기는 뭐 일체 관여한 바 없다.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아,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게 듣기에는.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과 뭐 대통령실, 대통령까지 조율하는 자리, 민정수석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검찰을 사실상 통제해 왔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이제 부작용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사실상 운영이 네, 되어 운영이 왔죠. 되어 왔기 네. 때문에 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윤석열이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검찰을 또 틀어지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했고 김전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출석 여부를 두고 김주현 수석이 검찰과 소통과 조율을 통해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내라는 이 사태 이후에 그거는 너무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나요? 주로? 예. 그러면은 이 김전 수석도 이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소통을 검찰과 했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예. 관여 부분은 완전히 수사 공백 상태잖아요. 맞아요. 지금 완전히 비어 있죠. 그 부분. 그렇네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당연히 밝혀내야 된다. 검찰이 근데 이 부분도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네 보면 이것도. 이 정도 사태가 벌어졌으면 네. 정말 검찰 수뇌부든 이 수사를 관장하는 사람이든 이른바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하면 안 돼. 근데 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야. 본인들이 나만 소중해. 네. 검찰 조직이고 뭐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여태까지 뭐 이제 다 했는데 나의 안전 네. 이게 최우선이에요. 음. 제가 보기엔 태도가 딱 그거예요. 정말 검찰 조직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뭐 과거에 했던 기능이나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이건 다 그 수뇌부들이 자기 내가 살아야 안전을 돼.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국민의 신뢰를 이제부터라도 얻고 싶다. 우리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여기저기 막 하면서 지금 난리가 그럼요. 났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자기 살도 도려내야지. 뭐 자기 식구라고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닙니다. 저 뭐 누구도 검찰 스스로 검찰 수뇌부 누구라도 네. 잘못한 게 발견되면 잡아 넣습니다. 그렇네요. 보여줘야지. 자기 살 베어내면서.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이 비화폰 관련해서도 서버 뭐 이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김주현 수석과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드러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게 비화폰을 가지고 검찰 비화폰 가지고 내란 세력들과 어떤 소통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 게 좀 무섭고 두렵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막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가능성도 뭐 합리적인 있죠. 의심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모습이 검찰의 지금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검찰 조직을 살리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만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이 있어. 그러면 지금 박세현 고검장이 지금 단장의 본부장이잖아요. 네. 박세현이 쳐야죠. 총장이 됐던 뭐 대검 차장이 됐던 법무부 장관이든 뭐 네. 차관이든 쳐내야지. 하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게 이제 안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세현 고검장까지 연루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문제지. 누가 났어야 돼, 그러면 부본부장이라도 쳐야지. 그렇네요. 그게 전혀 움직임이 안 네.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얘기를 이어가면 이 명태균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중앙지검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송이 됐지 않습니까? 이송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프로세스를 아시니까 창원지검이 우리 역부족입니다라고 넘기는 네. 것인지 아니면은 위에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인지 일단 창원지검이 잘못한 거고 잘못했다. 네, 이송할 거면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송을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딱 12월 3일 날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 기소된 내용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렇죠. 이름도 모르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돈 받았다. 아니 뭐 받았거나 말거나 뭐 기소 딱 거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송했어야지. 근데 계속 가지고 있었죠. 너무 끌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송한다고? 네. 뭐야? 그럼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아. 그리고 대부분의 그 관련자가 서울 등지에 있어서 이송한다고 핑계를 댔는데 아니 가장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역시 여전히 창원 쪽에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판도 계속 창원지법에서 받아야 그렇네요. 되고 그 되질 필요성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불구속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낫지. 그것도 그렇네요. 네. 구속된 사람 화상으로 요즘 하진 않죠. 화상 신문. 그거는 대질 조사가 좀 이상하지. 그건 대질 조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아무리 AI 시대고 뭐 그렇게 대질은 하지만, 딱 앉혀놓고 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명태균 스캔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9월 5일 날 작년 9월 5일에 그 다음에 창원지검에서 한다 그럴 때 이거 안 된다. 이 정도 사이즈면 중앙으로 갖고 와서 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 언론의 관심 내지는 언론 취재를 조금 방해할 목적으로 창원에서 하기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머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뭐 가서 뻗치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서울에서 할 때만큼은 보도량이 많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너무 시간을 끌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럼 왜 갖고 왔냐? 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런 사건은 그걸 이제는- 창원지검에서 핸들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멀어 일단 대검하고의 거리도. 그렇죠.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만 총장과 서울검사장은 중앙검사장은 정례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대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의논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우니까 뭐 바로 가서 보고 바로 오고. 옆이니까 네, 길만 예. 건너면 되니까.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글쎄 이게 지금 그 결단을 어떻게 내릴지. 근데 이거 어물쩍 그냥 대충 수사했다가는 대선 이후에 누가 대선 이기더라도 특검 수사나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이번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검찰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김건희 수사 네. 또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김상민 전 검사 관련해 가지고 와 명태균과 김건희가 이제 맞짱 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것까지 우리가 목도를 했고 김영선과 11번 연락을 했다. 김건희, 김영선 사이에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짙어지고 있어요. 의혹 자체가. 그리고 예. 그 통화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역대 보수 정당 역사상 제일 많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묻죠. 누가 하요?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랬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김건희 혼자 어떻게 하냐고. 적어도 관련자, 네.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는 사람들의 관련성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수시로 의논한 거지. 그렇네. 어. 그 판을 같이 이제 짜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윤핵관하고 김건희는 수시로 의논하면서 판을 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판을 짠 거지.
총선 깨질 판을 머리 나쁜 사람들끼리 그 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갖고 네. 야 이러면 여기는 누구 공천하면 이겨 말도 안 되는 죽을 수만 계속 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오히려 판을 더 잘 보고 있었다는. 아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훨씬 본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네. 본인의 욕심 뭐 깨끗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네. 명태균이 깨끗한 사람이야 어디 깨끗해 아니죠. 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최소한. 네. 바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명태균의 이 언쟁,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짜 능동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네. 김영선과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공천된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가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간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은 하나도 일도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조직을 살아간다, 조직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은 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나 살겠자, 네. 나 살겠다 이것만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수사는 조사를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 이제 세울 거다 검찰이. 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는데 포토라인 세워서 정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우리가 봐왔던 그런 수사 프로세스를 안 가게 된다면 이것도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검찰이 이번에도 황제 수사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 지금은 않겠죠. 판이 바뀌었으니까. 어디 가서 관저 가서 뭐 조사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때는 2027년 5월까지는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한 거고, 뭐 그때 서울중앙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자기는 총장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네, 한 네. 거고 지금은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고요. 사춘기와 갱년기님께서 오민시 용방불패 똑소리 나십니다. 응원할게요라고 또 감사합니다. 슈퍼챗을 예. 보내주셨습니다. 용방불패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 용방불패 구독, 용방불패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김영남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뭐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헌재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그리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특히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사람의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홍준표 시장 건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나는 명태균과 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한 번 통화했다. 이게 좀 어제 나오고 있고 아들도 연락을 했다는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음. 근데 이렇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고? 네. 그 사실은 나쁜 거예요. 음. 양심이 털끝망치라도 있으면 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들이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네. 아들 시켜서 뭘 할 정도면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거죠. 아. 웬만하면 가족을 개입시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깨끗하고 떳떳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기들 선거가 급하니까 인연은 맺고 서로 활용하고 경제적 대가도 주고 받습니다만 네. 사실은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맺어줄 정도면 네. 그는 깊게 인발부가 관여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참 아들까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명태균과 한 번은 통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SNS에 맨 처음에 홍 시장이 글을 올릴 때는 아,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하고 내가 뭐 어떻게 막 이러면 화를 냈거든요. 이게 좀 달라져서 이거 참 이상하다. 아니 그거 하나 둘씩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말 바뀔 거려. 아 그래서 이게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실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또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내가 몇 번을 만나서 그거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검찰장에서도 빨리 수사해달라 수사 촉구서를 냈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기간적으로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처럼 오래된 인연이 아니고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때 맺어진 인연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절연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2011년에 자진 사퇴하고 10년 동안 야인이었죠. 뭐. 야인으로 예. 떠돌다가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네. 그때는 초반 판세는 나경원 의원이 앞서는 거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는 묘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 급한 마음에 인연이 맺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훨씬. 명태균 쪽 얘기가. 네, 그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뭐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주현, 네. 뭐 민정수석이 등장하는 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진짜 뭐 정치를 해본 뭐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서도 명태균 쪽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사도 검찰에서 열심히 정말 할지 팔지. 아니, 명태균 연락처가 5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5만 5천 명은 아마 네. 그 뭐랄까 본인이 직접 다 알고 연락하는 사람이 5만 5천 명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항상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같은 거를 돌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용도로 좀 저장된 번호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보통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2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네. 2년을 맺고 뭐 1년에 아니면 10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10,000명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아무리 발이 넓은 정치권 인사라도 그래서 5만 5천 명은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명단이 5만 5천 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주요 인사는 140명 뭐이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조사를 다 하고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간에 국민들은 뭐 특검 아니면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보수 괴멸 때문에 국민의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도 이거 특검은 통과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국회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에 돌아왔을 때 재표결 반란표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죠.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대선 본선거가 치루어지는 5월 중순 무렵까지는 명태균 특검의 수사 결과가 안 나와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특검이 이루어지든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까지 다 막기는 어려울 거고 네. 다만 대선 선거 날까지는 좀 미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이게 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괴멸 차원에서 친한계도 선뜻 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좀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네? 입장에서는 조금 또 계산법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명태균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뭐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보면 1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당내에서는 물론 김문수 장관의 연관성은 네. 아직까지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에 두세 명이라도 없어지면 등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게. 자, 이 국민의힘 분위기 또 이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또 요동칠 것 같아요.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헌재 얘기를 저희가 그래도 한번 더 이어서 그냥 가보면은 오늘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라는 건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윤석열 쪽에서는 그 점을 파고들 것 같아요. 야당이 너무했다. 야당이 총리도 탄핵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보면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총리 탄핵은 물론 뭐 비상기업 선거 이후에 벌어진 했지만 일이긴 합니다만 줄탄핵이 계속 됐지 않느냐. 야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계엄 정당성을 좀
끌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유도신문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는 뭐 절반쯤 응해줄 수 있겠죠. 한덕수 야당이 총리 너무했다.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자기는 끝끝내 반대했다는 입장을 네. 고수할 거고, 왜냐면 엮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누구보다도 자기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그 인생 행로를 쭉 예, 보면은 앞으로도 네. 계속 그 관용차 내지는 회사차와 그 기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의 본인의 연관성은 완전히 그 철벽 치겠죠. 철벽 칠 것이다. 한덕수 지금 총리 어떤 얘기할지 봐야 될 것 같고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에 이제 방송에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CCTV 초 단위로 이제 깔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홍장원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 조태용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고 조태용 원장이 신빙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피소추인 측은 네. 말꼬리를 잡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국회에 네. 출석해서 한 얘기, 그리고 지난번 1차 증언, 헌재에서의 증언에서 표현이 다 바뀌지 않았느냐, 뭐 아니면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얘기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표현은 바뀔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거의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오늘 말꼬리 잡다 끝날 것 같아요. 말꼬리 잡다 네.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하고 그냥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좀 달라진다, 뭐 단어가 달라진다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건데. 아, 그렇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다? 그건 외운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만 얘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네. 조금씩은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걸 갖고 바뀌었다. 뭐 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다. 아니 그 토시는 바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근데 누구랑 대화하고 그럴 예, 때도 대세에 지장 없을 거예요. 대세에 그게 지장 없다. 심판 결과에는 뭐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한 거는 그거는 통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전화하고 이거 있으니까 빼박이고 그 내용 면에서 윤석열은 뭐 이거 뭐 간첩 얘기를 했고 뭐 경료차에 전화했다라는 건데 홍장원은 줄기차게 그거 아니었다, 싹 다 잡아들여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방첩사에서 연락이 왔냐 안 왔냐 그 부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진짜로. 방첩사에 연락이 갈 거니까 그거 받아서 협조해라고 했는데 진짜 연락이 왔고, 그리고 명단 불러준 것도 맞고, 명단을 뭐 이게 네 가지 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그 원본이 사라졌냐 없냐 그 얘기는 부차적인 것이고 연락이 있었고 정말 연락이 왔고 명단을 불러줬고 이거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그렇네요.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만 딱 타겟팅을 해서 네.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다고 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조지호 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6번이나 통화한 사실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걸 유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은 어떤 부분을 파고들까요? 윤석열 쪽에서는? 글쎄요. 뭐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게 뭘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불러서 뭘 물어보려고 그럴까? 조지호 청장이 그냥 결정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한마디만. 아니 그 내가 지금 예. 오늘날 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뭐 그런 취지로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 부여하는 거죠. 내가 뭐 이제 미련도 그런 없고 식으로. 내가 무슨 출세할 거를 노리냐 지금 뭐 네, 제가 건강 왜- 상태가 네. 이런데 내가 제가 뭐 굳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서울청장의 이제 김봉식 이 전 청장의 얘기,
공소장을 부인하면서 뭐 했던 이런 상황들 윤석열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영어의 몸이 돼서 안 된다,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기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리고 그 조지호 청장은 지금 뭐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 아니면 저쪽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뭐 불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강 상태 때문에 이른바 병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그렇네요. 그 부분. 자, 세 사람의 증인 신문 3시부터 3시, 5시, 7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밤늦게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오지만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쟁점과 어떤 증언이 나올지는 짚어주셨고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김현태 단장의 증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눈물 흘리면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했던 그 모습과 헌재에 나왔던 모습과 또 국회에 나와서 한 모습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뉘앙스가 바뀌고 국민의힘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갈팡질팡 좀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반에 사건 초반에 네. 경황이 없을 때 한 얘기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계획도 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회유도 하고 네. 뭐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사건 초기의 수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현태 단장은 얘기가 완전히 휙휙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죠. 저렇게 말을 매번 바꾸면. 그럼 재판부에서도 초기에 했던 그런 내용들 입장 이걸 또 중요하게 본다.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뭐 맞는 어쨌든 얘기입니까? 예. 계속 바뀐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계속 바뀌는 후반부의 내용은 신빙성이 확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 곽종근, 이게 홍장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공격 이게 보수 진영, 그러니까 이제 극우 쪽 뭐 그런 유튜브나 이런데 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네, 신빙성 그렇죠. 흔들리는 그런 모습과 함께 김현태 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 이게 더해지다 보니까 봐라 민주당에서 탄핵 공작을 한 거다.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탄핵 공작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저도 탄핵 공작에 뭐 동참한 거예요. 저는 개헌 바로 다음부터 저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구속될 거다. 보나마나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우리나라 헌정사의 최초의 사례가 될 거다라는 얘기 바로 비상계엄 직후부터 했는데 제가 뭐 민주당하고 무슨 탄핵 공작을 같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태를 누가 일으켰냐 그 말 한마디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내란 일으켰어? 민주당이 계엄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리고 저하고 민주당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공작으로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이런 얘기를 탄핵 공작으로 몰아가면서 그런 여론전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 앞에서까지 시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또 헌재에 중국인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헌재 중국인이 어떻게 있죠? 헌재 그 TF 연구관들 네. 그 사람들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꾸려진 사람들 중에 뭐 네. 중국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는 얘기가 진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 헌재 폭동 모의, 그다음에 이런 뭐 중국인 얘기, 뭐 캡틴 아메리카 복장한 사람의 그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탄핵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사회 대통합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도 좀 큰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른바 86세대들이 그 상당수는 뭐랄까요 체화되어 있는 반미 의식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많이 옅어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네.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학생 운동권 출신 중에 과거에 본인이 젊었을 때 했던
반미와 관련한 행동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특히 젊은 층의 반중 의식이라는 거는 그 생각보다 깊어요. 근데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미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이고 그렇죠. 가장 최근에 보고 들은 거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 그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산혁명. 그래서 반중 의식이 강한데 이게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친중이다. 뭐 이런 거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아하. 이제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쉽게 끊어내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이른바 우리 사회가 네. 중국과 같은 중국화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건 이제 홍콩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봤으니까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2030에 있어서 그러면 관건은 야당이 특히 민주당이 친중이냐 아니면 중국식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거냐. 예. 거기서 끊어내야지. 그러니까 중국에 아무 문제 없다. 중국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렇지 않다. 이게 친중이 아니다는 거는 네. 이제 그거는 앞으로 과제죠. 해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해내고 사실은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뭐 선거제도 이런 걸 뭐 중국, 러시아 이거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오히려? 이제 그 독재라는 참. 면에서의 그 일종의 예.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노력하고 힘써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야당들이 좀 뭉치기도 하고 내란 종식을 이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조기 대선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조기 대선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좀 먹힌다, 좀 관심이 제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상식의 회복이 되겠죠. 음. 근데 2022년 대선에서 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후보가 지금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그 철저히 속거나 하여튼 예. 그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상식이다. 적어도 예. 이런 비상계엄 같은 엉뚱한 행동은 안 할 사람이다. 라는 걸 내세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이른바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믿을 수 있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이걸 깨진 않는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후보의 당선이 될 수 있는 후보의 덕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내란 사태에 발목을 잡혀 있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지금 또 외교적으로는 예. 완전히 경랑기잖아요. 그럼요. 이걸 헤쳐 나가야 될 능력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무방비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방비 상태지 사실은 지금. 그냥 뭐 빈집털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뭐 어제 자동차 관세 25% 이상. 우리는 반도체는 그보다 더 높을 거다 이랬는데 네. 우리나라 수출 품목 1등, 2등이 반도체 자동차인데 어떡할 거냐 이거. 누가 이 난관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 이걸 보여줘야겠죠. 아하. 그래요. 우리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바닥에 왕자가 있느냐 없느냐. 왕자가 없으면 정말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안 보이는 발바닥이라도 쓰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놓고 보면은 무속을 떼지 않고선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은. 사실은 비상계엄도 무속적인 측면이 강하죠.
노사관도 점집하라는 사람이 수첩에다가 마스터 플랜 다 짜놨어. 버거 보살. 보살까지. 그리고 뭐 꿈 얘기에다가 뭐 이제 법사 이름 뭐 천공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 비단아 씨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 지쳤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식과 과학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죠. 상식과 과학의 회복. 그런 R&D 예산 깎은 게 과학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런 건가 진짜? 과학보다 무속이야. 그왜 굿하면 해결되는데 뭘 연구를 해? 뭘 R&D 야. 이렇게 돈 많이 써서 명산에서 굿하면 해결될 걸. 합리적이네. 합리적인 설명이. 참 저희가 이제 웃곤 있지만 참 답답한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요 트럼프가 조금 전에 속보를 낸 걸 보니까 차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의 관세 한 달 내에 발표한다. 매일매일 이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목재가 들어갔는데 목재. 우리는 목재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예. 미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처럼 아파트 선호가 아니고 하우스 선호잖아요. 우리식의 단독 주택을 선호하고 여건만 되면 다 하우스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 하우스는 우리처럼 철근 콘크리트조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재로 목재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재예요. 아무리 큰 미국. 집도 목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번에도 산불 예. LA 산불 보니까 다 불에 탄 게 큰 집도 나무. 대부분 목조 예. 구조죠. 근데 그 목재를 어디서 수입하냐? 예. 대부분 캐나다산이거든. 아. 캐나다가 그 나무가 좋아요. 그렇죠. 예. 쭉쭉 근데 뻗어 있죠. 목재에 대해서 관세를 예를 들어서 뭐 25%, 30% 네. 매긴다? 매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건축 비용이 고스란히 거의 비슷한 비율로 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 안 입장에서는? 좋지. 인플레이션. 예. 네? 그러니까 저거를 진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할 생각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 목재값에 예를 들어서 25%의 관세를 물린다. 네. 대부분 미국에 집 짓는 거 캐나다산 목재가 대부분인데 그럼 건축 비용이 정확하게 25%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럼요, 집을 그럼요. 짓는 비용은 그 비슷한 비율로 건축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왜 실패했는데요? 제일 큰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 전 대통령은 뭐 후보를 중간에 교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왔어도 안 됐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정치적으로는 그 늪이에요, 늪.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대통령은 선거에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정작 트럼프는 아니 본인이 이제 다음 선거가 없습니다만 중간 선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협상용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렇죠. 카드다. 이른바 블러핑일 가능성이 블러핑. 높은데 그렇다고 에이 너 블러핑 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시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무시하면 저기서 화낼 거 아니야. 뭐라도 보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춰주는 척은 해야죠. 뭐라도 그래요. 내놓고. 이거 큰일 났네요. 뭐 그러면서 뭘 좀 양보하는 척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좀 예. 이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될까요? 뭐 하고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내고를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 선수가 있어야 협상을 하지. 선수가 없으니 지금. 협상으로 갈 사람이 없고. 예. 최상목 대행이 가서도 아이 안 만나 되는 거지. 주나요? 안 만나 주지. 안 만나주겠죠.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진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뭐 우리가 대통령이 선출돼 우리가 만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트럼프 근데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다음 달에는 안 일단 나오잖아요. 대선이 없잖아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진짜 큰 사고 쳐놓은 거지 사실은. 딱 트럼프 때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도 그렇죠. 탄핵 공교롭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하면 예. 저기 맨날 맨날 탄핵하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 기억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교포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민 정책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우리 교포 동포 사회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나라 상황도 이렇다 보니까
글쎄요, 저 여러모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반도체 이제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정상회담 했어요. 이미 했고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응이 안 될까봐 여기서 뒤처질까봐 걱정이다. 이 부분 빨리 그래서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참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인데 국민의힘 정말 어쩌자는 건지 이런 리진님의 댓글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절대 나쁜 일도 국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싹스리님이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용남 의원 만나봤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금값 얘기를 했었는데 금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큰일 났는데 어디 보니까 어디 지자체인가 황금박쥐 금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10배 이상 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6억 정도 그때 원가를 들였는데 네. 지금 한 270억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평의 황금박쥐상이네요. 그때 당시에 욕 먹던 게 이렇게까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2013년도에 금매입이 마지막 금매입이거든요. 네. 2013년도 이후에는 금을 안 샀어요. 그때 금 샀다고 국회에 불려나갔고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금 왜 지금 금 사냐? 지금 왜 예. 이자도 안 붙는 금을 사갖고 말이야 뭐 네.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100톤 조금 넘게 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국 나라들이 다 금 사 모으기에 열심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흔들리니까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이 찍어낸다 쟤네. 그러니까요. 워낙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워낙 많이 찍어냈어요. 찍어놨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찍어내갖고 저게 달러가 가치를 물론 장기적으로 뭐 당장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면서 역시 믿을 거는 찍어낼 수 없는 금이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은 주로 뭐 여러 경로로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금을 사 모으고 있고 인도도 그렇고 각국 나라들이 다 금 사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동안 좀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사기는 너무 비싸고 참 그렇습니다. 이 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책이 거시적으로 참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해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불안정성부터 좀 해결하면서 역시 개인이나 네. 뭐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나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막 금 지금도 비싼데 그 뭐 앞으로 떨어지면 네. 당신 책임질 거냐고 막 어마어마하게 닥달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네. 뭐 금이 됐던 미국 국채가 됐던 예. 뭐 이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그거는 비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경제 이 관료들이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판단을 잘해야겠죠. 자, 형사 재판 이 첫 번째 준비 기일이 13분 만에 종료가 아까 이미 됐고요. 다음 달 24일에 두 번째 준비 기일이다. 이거 이렇게 어우. 띄엄띄엄 잡나요, 이렇게? 텀이 엄청 기네요. 이렇게 길 수가 그러게 있나라는 준비 생각이 있네요. 기일 치고는 오늘이 20일인데 다음 달 24일이요? 네. 이달 24일이 아니고 다음 달 24일이라고 지금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월 24일이면 말이 되는데 네. 3월 24일이면 아니 그럼 본기일 언제 잡으려고요? 1심 구속 기간 만기가 있는데 6개월이 있는데 다음 달이고 일단은 이제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13분 만에 종료가 된 이 준비 기일 다음 달에 두 번째로 잡혀 있다. 이 텀이 왜 이렇게 긴가라는 그러게 생각이 저도 텀이 너무 긴데요. 다음 달 24일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 일단은 이렇게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 가시기 전에 매일 밤 지금 잠 못 들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모든 건 순리대로 해결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정이 날 거고 그런과 동시에 대선 일정도 나올 거고 네, 모든 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정말 상식과 과학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겪었습니다만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회복 네. 탄력성을 보여줄 거다. 아, 그러니까 밤잠 너무 설치지 말아 주십사. 예.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댓글에 용라면 가지마 그러면서 지금 잡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 좀 보내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자 가시면서 이 유튜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용방불패 TV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예. 오후 2시 맞아요. 오후 2시에 네.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제가 경제 파트 발표도 하고 유익한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하고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거 준비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많은 분들 주목하고도 함께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